그 다음 내용입니다. 조력발전이라는 게 있고요. 화력발전이라는 게 있는데, 봐봐. 조력발전은 키워드가 뭐냐면, 밀물과 썰물입니다. 밀물과 썰물. 조력이라는 말 속에, 달의 인력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달의 인력. 그러니까 조력발전은 달의 인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기잖아. 근데 밀물일 때 물이 들어오고 썰물일 때 물이 나가잖아요. 이런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야. 우리는 결국 터빈 돌리면은 전기 만들어진다는 건 알고 있잖아. 터빈을 돌릴 때 어떤 힘을 이용한다? 물을 높이 있는 물을 떨어뜨려서 하는 건 수력발전이라고 하잖아. 하지만 이거는 조수간만의 차. 다른 말로 밀물과 썰물 왔다 갔다 할 때 그 가운데다가 터빈 설치해서 전기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걸 조력발전이라고 그래요. 조력발전. 근데 조력발전 있고 조수발전이라는 게 두 가지가 구분되는데 여기는 구분이 되어 있나 모르겠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쓸게요. 조력발전과 조수발전이라는 차이점이 좀 있어요. 둘 다 달의 인력을 이용하는 건데요. 조금 달라. 조력발전은 자, 여기 보이나요? 그림에 나와 있네요. 조력발전은 밀물 때 물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여기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얘가 딱 막으면 밀물이 여기까지 쌓여 있고 썰물 때 이쪽에만 썰물이 쫙 빠져나가니까 물의 높이차가 만들어지겠죠? 높이차가 생겼을 때 댐 문을 딱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물이 나가면서 그 차이를 이용해서 물이 나가면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작은 수력발전이라고 보면 돼. 높은 곳에 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밀물과 썰물의 높이차만 이용해서 작은 수력발전을 하는 것을 조력발전이라고 합니다. 밀물과 썰물의 조차를 이용하는 거, 조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조수발전은 뭐냐면, 자, 밀물일 때 물이 이렇게 밀려올 거고, 썰물일 때 이렇게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때 가운데 물살이 센 곳에다가 터빈을 설치하면 밀물일 때 이 방향으로 회전하고, 썰물일 때 이 방향으로 회전할 거 아니야? 그치? 그냥 물의 흐름에다가 그냥 터빈 설치하는 게 조수발전이야. 조력발전과 조수발전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둘 다 어쨌든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는 건 똑같죠. 얘는 조차를 이용하진 않죠. 그냥 흐름만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자, 방조제를 쌓아서 밀물대 바닷물을 받아들이면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발전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그죠? 그리고 밀물 썰물은 매일 2번씩 일어나죠. 그래서 이 밀물 썰물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량 예측이 가능합니다.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다. 장점입니다. 발전소가 한번 건설되면 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된 발전소가 우리 인천 근처에 있어. 이게 바로 시화호입니다. 시화호. 이 시화호가 안산인가? 인천에서 이제 안산 쪽 넘어갈 때 건너야 되는 큰 방조제인데 섬을 연결한 거야. 대부도인가? 대부도라는 섬과 연결하는 어떤 그런 녀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쭉 이렇게 섬과 섬 사이를 대륙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길을 만들고 그 길 아래다가 이런 발전소를 방조제를 설치한 거야. 이게 몇 킬로더라? 쌤이 알기로 12킬로인가? 엄청 길죠. 12km? 엄청 긴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만드는 전기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번 만들려면은 어쨌든 바다를 이렇게 메꿔야 되잖아. 바다를 메꿔야 되니까 이걸 만드는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건 아무데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뭐가 큰 곳이 유리하다? 조차가 큰 곳이 유리하겠죠. 서해안이 좀 더 유리하겠네. 동해안에 만드는 건 거의 없겠죠. 하지만 얘를 만들면 갯벌이 파괴되어서 해양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원래 왼쪽 여기가 물이 다 빠져나가면 전부 다 갯벌이어야 하잖아.
근데 여기다 밀물을 모아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갯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은 갯벌이 안 되니까 갯벌에만 사는 어떤 생물들은 거기에 더 이상 못 살고 죽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갯벌이 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네요. 자, 이런 게 조력발전이구나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파력발전 되게 신기합니다. 보세요. 우리 흔히 파력발전 그러면 파도의 운동에너지, 파도가 철썩 때리면, 잘 봐. 잘못된 정보야. 파도가 터빈을 빵 때리면 터빈이 돌아갈 것 같잖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박스가 있어요. 박스. 박스가 공기실이라는 박스인데, 파도가 친다는 건 때리는 게 아니라,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락날락 하는 게 파도예요. 넘실넘실 거린다고 하죠? 파도가 위아래로 출렁출렁 거리는 게 파도입니다. 위아래로 파도가 출렁출렁 거리면, 잘 봐. 여기 공기실이 있고 파도가 위로 쭉 올라가면 공기실의 공기가 어떻게 될까? 압축되겠죠. 그럼 압축된 공기는 밖으로 나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때 여기다 터빈 설치하는 거야. 공기의 흐름으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반대로 파도가 쭉 빠져. 어떻게 돼요? 공기실이 비죠. 그럼 거기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밖에서 안으로 다시 공기가 들어가겠네요.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또 터빈 돌아가. 공기의 흐름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 만드는 장치가 파력발전이야. 파도가 올라내려가면서. 그래서 이 그림 자체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 시멘트 구조물로 만들기 때문에 파도가 빵 쳐서 여기 민가를 덮치는 걸 방지해 주기도 합니다. 방파제 역할도 해요. 방파제 역할도 할 뿐더러 전기까지 만드니까 약간 일석이조가 되겠죠. 장단점 볼게요. 연료비가 안 들어요. 그죠? 파도가 계속 치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 파도가 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정답. 바람. 누가 했어? 잘했어요. 바람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거죠. 그럼 바람은 왜 부나요? 바람 왜 불죠?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그죠? 에너지 불균형은 왜 일어나죠? 태양 때문이죠. 결국 바람이 부는 이유도 태양 때문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파력발전으로 만들어진 이 전기 에너지는 결국은 누가 준 에너지다? 태양이 준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렇잖아. 태양이 바람 불게 하고 바람이 파도 치게 하고 파도가 전기 만든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만든 전기 에너지는 태양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멘트 구조물을 엄청 넓게 만들면 많은 전기 만들 거고요. 시멘트 구조물을 좁게 만들면 좁은 규모, 소규모로도 개발할 수 있겠네요. 방파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활용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겠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적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바람이 안 불어, 파도가 안 쳐. 전기를 못 만들겠네요. 발전량 예측이 좀 불가능한 편입니다. 그죠? 발전량 예측이 약간 조력 발전에 비해서는 좀 약간 판단하기 좀 어려워. 언제 파도가 많이 칠지 적게 칠지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파도가 계속 치니까 이 시멘트 구조물이 방파제 역할도 한다며 언젠가 망가질 수 있겠죠? 내구성이 약하다. 나중에 좀 또 교체를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도가 당연히 많이 치는 쪽에 설치를 해야겠죠. 자, 그 밖에 또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건 뭐 하는 거야? 오목거울로 빛을 모으고 있네요. 빛을 모으는 게 아니라 열을 모으는 겁니다. 그죠? 열을 모아서 엄청 뜨겁게 만들어서 물이 끓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태양열을 모아서 물이 끓을 정도로 해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들어서 걔를 쏴서 전기 만들고 있죠. 이게 태양열발전이에요. 태양열발전.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지열발전입니다. 땅속의 지열을 이용해서 뜨거운 지하수나 수증기로 물을 끓여서 물을 끓인다? 아무튼 땅속의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어쨌든 물을 끓인다는 얘기입니다. 수증기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방식, 바로 지열발전 방식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소수력 발전. 강이나 하천에 물이 막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작은 언덕, 폭포 같은데, 작은 폭포 같은 곳에다가 이런 터빈을 설치하면 터빈 돌아가겠죠? 소수력 발전, 작은 수력 발전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태양 열발전과 태양 광발전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태양 열발전은 열을 이용해서 물 끓여서 전기 만드는 거고요. 태양 광발전은 광전 효과. 빛을 받으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자동으로 흐르죠. 그것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거니까 태양 열발전과 광발전은 잘 구분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잘 구분해 줘야 돼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넘어갈게요. 우리 앞에서 친환경 에너지 하우스 기억나? 에너지 하우스. 집을 최대로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자급자족한 에너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친환경 하우스. 여기는 친환경 도시를 얘기하는 중이야. 도시. 그죠? 친환경 에너지 도시. 도시 조금 더 확대한 거죠. 이 도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냐? 첫 번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모든 주택,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주택에다가 뭘 설치한대? 태양 전지판들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 도시적인 차원에서. 두 번째, 열병합발전소를 세웁니다. 열병합발전소를 세웁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이런 거야.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잖아. 그때 물을 끓이죠.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 수증기 갖다가 막 터빈 돌리는 거잖아. 터빈 돌리고 남은 것들은 다시 뜨거운 물이 되겠죠. 끓기 전에 물, 뜨거운 물, 아직 식기 전에 물을 바로 이 뜨거운 물을 바로 도시로 보내. 그냥 도시로 보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그 물을 도시로 그냥 보내는 거. 도시에서는 도시의 온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집집마다, 건물마다 보일러를 돌릴 거 아닙니까? 대신에 그 뜨거운 물이 도시 전체를 돌아다닌다면 아무래도 그들이 각자 켜는 보일러의 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에너지를 좀 아끼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산업 폐기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도시에서는 에너지 조금 덜 쓸 수 있지 않을까? 에너지 효율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건물을 관리할 때는 빗물을 저장하여 옥상 정원 관리 이용한다. 이거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얻기 위해서 빗물까지도 이용하면 좋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 우리는 물이 부족한 적이 없잖아. 그렇지? 하지만 물이 정말 부족한 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빗물을 모아가지고 그 빗물을 갖다가 식물한테 주면 식물은 되게 좋아할 거 아니야. 그치? 되게 가물어 있는데 내가 모아놨던 빗물을 뿌려주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수, 빗물을 모으는 거예요. 옥상 정원 관리나 또는 화단 같은 걸 가꿀 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오수를 정화하여 화장실에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설거지를 한 물 또는 화장실 물이 이제 오수로 갈 거 아니에요. 오수의 오자가 되게 더러운 물을 말하죠. 한 번 걸른다고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그 건더기만 거는 거야. 그래서 약간 건더기는 안 보이지만 먹기는 좀 그런 물을 어디로 보낸다? 다시 화장실로. 각 공공기관의 화장실이나 큰 건물의 화장실로 보내요. 화장실 물로만 활용하는 거야. 화장실 물을 퍼먹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좀 두 번, 세 번 거르겠지. 근데 우리가 먹는 물까지 오려면 정수라는 과정을 거치죠? 약품도 뿌려서 세균도 죽이고, 막 침전도 시키고 해서 엄청난 필터도 막 거치고 그렇게 먹는데, 그걸 좀 몇 번 거르지 않은 대충 걸른 물, 약간 대충 걸른 물은 그냥 중수라 그래서 그냥 허드렛 물로 화장실에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럼 조금 정수하느라고 정말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화장실 물로 써. 이거보다는 조금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겁니다. 이걸 중수라 그래. 중수. 어려운 말로는
중수라는 말을 써요. 중수를 활용한다라고 시험 문제에 표현될 수 있습니다. 중수를 활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한다.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중수라고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주거용 공간은 남쪽 남향 배치한다는 거야. 도시를 설계할 때, 집을 지을 때 주거공간, 즉 거실 쪽은 다 남향으로 설치해. 그럼 아무래도 이 집은 남향을 설치하면은 겨울에는 좀 따뜻하니까 보일러 덜 켜고, 또 여름엔 좀 시원해요. 그래서 에어컨 덜 켜고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게 남향이야. 근데 모든 집을 남향으로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 남향집도 있고 동향집도 있고 성향, 각각 바라보는 면이 다르잖아. 그래서 뽑기를 잘해야 되죠. 알고 있나요? 뽑기를 잘해서 당첨이 잘 돼야 돼, 그죠? 그래서 남향이 당첨되면 입주하는 거고 남향이 당첨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야. 자, 아무튼 남향으로 전부 다 만들면 좋겠다. 이상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열 교환기가 부착된 환풍기를 설치한다. 이 열 교환기가 부착된 환풍기는 이 바람을 이용한 환풍구라고 하는데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물 안과 밖의 공기의 열을 교환해서 실내 온도를 잘 조절해주는 어떤 환풍기? 그러니까 더 좋은 환풍기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꼭 보일러나 에어컨을 켜지 않더라도 저 환풍기를 통해서 외부와의 열 교환을 통해서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쌤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열을 이용해서 집 안을 시원하게 할 수 있대요. 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방식이 있대요. 그래서 지열을 이용해서 집 안을 시원하게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따뜻하게 할 수 있겠죠. 지열을 이용하면 그게 가능하대요. 땅속 어딘가는 시원한 거나요? 그래서 땅속에 어딘가는 시원한 것을 인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지금 요즘에 새로 짓는 또는 친환경적으로 지어지는 집들에다가 지열을 이용한 시스템들이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건물 외벽에 단열재를 깃다 좋은 걸 쓴다는 얘기야. 단열재를 깃다 좋은 거 쓰면은 안에서 밖에서 열교환이 잘 안 되니까 더 좋겠죠? 단열 효과가 좋겠죠? 창을 설치할 때 3중창을 설치하면 3중창이 안 나왔나요? 3중창을 설치하면 공기가 몇 층 들어가? 2층에 공기가 들어가잖아. 공기가 엄청 좋은 단열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엄청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하는 거 못지않게 3중창을 설치하면 굉장히 좋은 단열재를 2층이나 갖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은 이거는 이게 왜 그렇죠, 맞다. 친환경이니까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야. 자동차 대신에 다른 자전거나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면 자동차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덜 다니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모든 도로는 보행자, 자전거, 통행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횡단보도가 있어. 자동차가 와도 그냥 가. 자동차 멈춰요. 그게 법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약간 우선권을 주는 거야. 우선권을 줘서 자동차를 많이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정책을 펼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좀 정리할게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만든 전기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건 다 했던 거죠? 빗물 저장소, 태양 전지판, 오케이. 다른 건 다 했던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에너지 수학 기술. 이거는 조금 영상을 좀 볼까요? 할 게 맞나? 자, 이거 에너지 수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에너지 수학이 뭐냐면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을 전기로 바꿔. 사람들이 어떤 전철역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계단마다 앞전 방식의 우리 라이터, 그러니까 틱틱한 라이터 알아요? 틱틱하면 불꽃 튀는 라이터 아닙니까? 가스 나오고 이렇게 돌리는 90돌 방식의 라이터가 있고 띡띡 하면서 불꽃 팍팍 튀기면서 전기 튀기면서 불이 붙는 라이터가 있어요. 그게 내가 지금 있다고 줘봐. 아이고. 라이터 없어요. 그래요? 진짜? 알았어요. 줘봐. 놀라지 말고. 이렇게 많이 놀라는 거 보니까 설마?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압전 방식, 그래서 내가 압력을 가하면 틱 전기가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어요. 압전소자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걔는 압력 가하면 전기가 생산돼. 물론 불꽃을 튀길 정도로 아주 작은 전기지만 이걸 모으면 불을 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 엄청 많죠. 계단에다가 그 압전소자를 이용해서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우우 하면 전기가 엄청 만들어져요. 다른 표현법으로 에너지를 수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에너지를 잔뜩 모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모은 전기를 가지고 그 역에 전기를 공급하면 돼요. 따로 전기를 공급할 필요가 없겠죠. 이걸 에너지 수확 기술이라 그래요. 또 신기한 게 또 뭐냐면 이 압전소자 말고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도 있어요. 열로 물을 끓여야 전기 만드는 게 발전소잖아. 근데 열 자체가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온도 차를 제공하면 온도가 차이 나는 두 물질을 딱 겹치면 전기가 팍 생산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특이한 방식인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적은 양의 전기를 모아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녀석이고요. 운동할 때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 만드는 방식이나 진동과 체온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고 적혀있죠. 이런 열이나 진동, 압전소자 이런 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조금씩 수확하는 기술을 에너지 수확 기술이라고 해요. 좀 이따가 영상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적정 기술입니다. 적정 기술은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어떤 키워드냐면요. 해당 지역. 적정 기술은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어떤 기술이야. 예를 들어서 생명빨대. 이게 더러운 물을 먹을 때 그냥 먹으면 막 이질, 콜레라 이런 걸로 죽고 많은 사람 죽어.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빨대를 지급해. 이게 약간의 필터가 들어가 있는 빨대라서 이걸 꽂아서 더러운 물을 먹으면 이게 정수가 돼서 깨끗한 물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할까? 땡큐. 그죠?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 생명빨대 우리한테 줘. 놔두겠습니다. 자, 생명 구하세요. 필요해, 안 필요해? 우리 필요 없잖아. 그 지역에만 필요한 거야. 그 지역, 해당 지역에만 필요한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약간 물이 좀 부족한 나라 또는 깨끗한 물이 없는 나라에 필요한 그런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적정 기술은 아무데나 적용되면 안 되고 그 해당 국가에, 해당 나라에, 해당 지역에만 적정하게 제공하는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불러줍니다. 지속적인 생산 소비가 가능해야 되고요. 조건입니다. 해당 지역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규모로 엄청난 국가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아이디어로 그 지역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친환경적이어야 해요. 이 적정 기술로 인해서 또 다른 환경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명빨대가 대표적인 첫 번째 적정 기술이고요. 큐드럼은 뭐냐면요. 이것도 물이 부족한 나라야. 물이 부족한 나라인데 물이 도시에서 물을 받을 수 있는 우물이죠. 우물이 있는 곳까지가 1km야. 자동차 따위 없어. 그래서 옛날에 물찌개, 물을 이렇게 양동이로 이렇게 떠가지고 1km를 걸어와서 자기네 집 물통에 붓고 또 가지러 가고. 우리나라도 불과 한 5, 60년 전에 물장수가 있어요. 물장수. 물을 자기가 퍼다가 와서 1km 걸어와서 여기서 파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길러먹는 것보다 사는 게 좀 더 편리하니까 물을 사먹는 겁니다. 물장수가 있었어요. 물장수. 그래서 자기 노동력을 파는 거지. 근데 이 물이 부족한 나라는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물을 기르러 다녀. 이렇게. 엄청 힘들겠죠. 물을 다 이렇게 이고 다녀. 그러니까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 큐드럼이라는 걸 만든 거야. 큐드럼. 여기다 물을 넣어. 이 안에 동그랗게 생긴 물통이야. 물을 여기다 잔뜩 넣어. 그 다음에 끈 연결해서 끌고 다닙니다. 왜 메고 다녀? 그래서 끌고 다니면서 여기서 물을 길러
왔다 갔다 쉽게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걸 해준 겁니다. 그죠? 간단한 아이디어로 힘들지 않게 해준 거잖아. 적정 기술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 페트병 전구는 뭐냐면요. 이게 남향이 아니고 뭐 북향이야. 이 창문도 하나밖에 없는 집. 그래서 되게 못 사는 집, 동네 집이겠죠. 거기는 밤에는 당연히 깜깜한데 낮에도 깜깜해. 그렇겠죠? 낮에 깜깜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두운 방에서 낮에도 살아야 돼. 그렇다고 전기가 공급되는 곳도 아니야. 전기가 공급된다 하더라도 그 전기를 이용할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페트병이죠, 페트병. 페트병에 물을 채워서 지붕에 꽂아주는 거야. 물론 방수 처리해주겠지만 지붕에 꽂아주면 그 페트병에 들어온 지붕에는 빛이 들어올 거 아니야. 지붕에 들어온 빛이 페트병을 통해서 집 안으로 환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마치 전등처럼. 빛의 산란을 이용해서 어두운 실내를 밝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것도 좀 못 사는 나라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항아리 냉장고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항아리 냉장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왜 항아리에다가 음식을 보관했잖아. 항아리가 약간 항아리가 숨 쉰다고 말하잖아. 항아리를 통해서 수분이 증발돼. 그 마치 우리가 땀 흘리는 것처럼 그 안에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항아리 안에가 시원합니다. 그래서 항아리 냉장고가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약간 수분 증발이 잘 되게끔 설계해가지고 그 안에다 물건을 또는 음식물을 넣어두면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없잖아, 이 지역은. 냉장고 없으니까 항아리 냉장고를 개발해 준 겁니다. 좀 더 이제 수분 증발이 좀 잘 되는 어떤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페달 세탁기. 세탁기를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 발로 이렇게 밟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페달을 밟으면 세탁이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 축구공을 이만하게 만들어. 거기다가 세제하고, 빨래를 넣어. 그리고 애들한테, 야! 놀아라! 하면은, 축구를 하고 놀겠죠? 다 했어요. 갖고 와. 꺼내가서 헹구기만 끝납니다. 엄청 깨끗하게 되는데, 그죠? 그런 기술도 좀 있어요. 그것도 약간 적정 기술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자, 와카 워터탑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여기 워터탑에 딱 닿으면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게 만드는 장치야. 그래서 이게 똑똑똑 해서 작은 물방울들을 모아서 이제 물을 이제 만드는 장치가 되는 거죠. 이런 와카 워터탑이라고 불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적정 기술로 사람들이 개발해 준 거야. 우리 왜 오지에서 살아남기 또는 무인도의 살아남기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이용해서 막 물 만들잖아. 그런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문제 좀 풀고 있어 볼래요? 문제 풀어보면 선생님 좀 찾아볼게.
안 돼요. 빠르게 해볼게요. 빠르게. 2분만. 잠깐 볼게요. 에너지라고 하면 화석연료를 생각하기 쉽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다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단순하게 걷고 뛰는 일, 우리가 조깅을 할 때도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몸을 굽혔다 펴고 손을 들었다 내리는 그런 동작에도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물체가 진동하고 움직이는 순간에도 에너지는 발생하죠. 우리 존재 자체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압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압전 에너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뛰면서 생기는 자극, 눌러지는 압력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압력 발생에 의해 만들어진 전기 압전 에너지죠. 어떤 판에 물리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이것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 전구에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정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압력을 받은 압전체의 형상이 변하면서 압전체 내에 전이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 전이차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라이터의 90도를 눌러 자극을 가해 불이 켜지는 것도 바로 이런 정압전 효과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의 공항에도 이런 압전판을 설치해서 전기를 수확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사람들이 이 바닥을 발로 밟고 걸어가면서 생긴 압력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전기가 생산됐는지 공항 안의 전광판에 표시도 된다는데요. 이 전광판을 구동하는 에너지도 압전판을 통해서 생긴 전기라고 합니다. 눈뽕주의. 진짜 있죠? 이미 활용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과 있네요. 에너지 하베스팅 수업 기술입니다. 자, 화장실 갔다 오세요.